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소식이 시장에 충격파를 남겼습니다. 미중 간의 충돌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은 다소 좀 덜컹거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등락을 거듭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모두 파란불을 전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중심 키워드 콕 집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 전문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이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떠들썩했던 중국 양회가 폐막이 된 상황인데 절인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게 어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결과는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8월 시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반발을 했죠.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원색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국 마음에 안 든다. 최소한 거칠 것 없는 표현은 했어요. 그렇죠. 중국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네.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뉴욕 증시는 원래는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올라오면서 긍정적으로 가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 한다 딱 하면서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빠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자 내용이 나올지 뭐 좀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트럼프 기자회견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둬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일단 이제 특별 지위 이제 이거 박탈할 건지 말 건지 네. 이쪽 부분인데 어쨌든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뉘앙스는 띄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의회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미 의회 쪽에서도 홍콩 인권법은 통과를 시킬 겁니다. 네. 이제 상하원 다 해서 이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거고요. 근데 그거랑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그러니까 홍콩 특별지위와 관련된 법안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 그쪽 부분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 박탈 관련 부분 이야기는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기자회견을 보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예전에 항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 뭐 멋진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기대해라 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네. 기존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것과 달리 그렇죠. 크드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없이 경우가 그냥 있어요. 예, 그렇게 끝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중대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그때 진짜 저도 저녁 늦게까지 계속 봤거든요. 무슨 네. 내용 하나고 보는데 정말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그냥- 뉴스로 정리할 내용도 없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심각하다, 위급하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굉장히 좀 네. 분위기만 군불만 떼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까지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진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계가 뭐 완벽하게 지금부터 대립각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막판에 빠진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사실. 네.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시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냥 이제 흔히 말하면 이게 뭐라 그랬나요? 이 블러핑인 거죠. 나 중국 마음에 안 들어. 네. 나 기자회견에서 뭐 보여줄 거야. 해놓고 자 중국은 홍콩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거 너무 잘못된 거다. 우리 미국이 뭐 이래 해서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홍콩 관련 부분에 특별을 없앨 수도 있다. 네. 라고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맹이는 사실 없고 그렇죠. 그냥 제스처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만 네.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그걸 할 것 같으면 기자회견 왜 하겠어요? 네. 저는 기자회견 한다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중국에게 뭔가를 메시지나 이걸 던지려면 강력하게 던지려면 네.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원래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트위터를 덜 많이 봐야 돼요. 뭔가 시행이나 법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위터에 먼저 날려버리고 실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봐보면.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의 관심을 모으는 거겠죠.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은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다 잘하잖아요. 네. 야,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제스처 잘하고 이렇게 이 쉽게 말하면 좀 뭐 이게 약간 스트롱맨의 네. 그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국민적인 여론 관련 부분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발언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 구체적인 방안이 그러니까 발언 이게 이 정책이 안 나오면 제재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의외로 시장은 또 안도렐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시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성급하게 뭔가를 뭐 리스크 관리도 요 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제가 요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드려 맞고 한 방 네. 받는 거 보고 확인하자. 그래서 저는 주말 오늘보다는 이제 주말에 있을 기자회견까지 내용을 확인하고 좀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 이 가운데서 우리는 꼭 이 관련주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도 뭐 언급됐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들을 정리를 해 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중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많이 뜨는 건데 히토류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대표적으로 오늘 뭐 티플렉스, 그다음에 이제 대두 관련해서 이제 샘표식품,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대두 쪽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사료 이런 쪽인데 네.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한계가 더 들어왔어요. 돼지고기 관련, 그다음에 닭고기, 육개까지도 이제 요즘에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좀 소위 말하면 이 수혜주로 들어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미국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히토류 수출 안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히토류를 수출을 안 하면 미국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 여기서 파장이 이렇게 미치는군요. 훨씬 더.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이 물론 뭐 이 소위 말하는 아주 고급적인 뭐 반도체 기술의 핵심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 관련 부분에서 히토류를 직접적으로 넣어서 생산하고 있는 쪽은 사실 미국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쪽이 결국 뭐 디스플레이,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련 이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 히토류 수출을 안 하진 안 할 거니까 미국 관련 부분에 수출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미국이 이걸 가지고 큰 타격은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건 있겠죠. 지금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를 그러니까 미국 이제는 기술까지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중국도 만약에 우리가 하는 히토류를 미국으로 팔면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도 지금 현재 뭐 올라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그냥 테마성이지 네. 실제로 이쪽이 행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상 가능성이 있고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대두죠. 네. 왜냐하면 대두가 더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제한을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대두 수입을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기간이 있어요. 2년 동안 이만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당장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파기하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실제로는 안 할 수 있잖아요. 너 왜 안 해? 아니 2년 동안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아, 이 안에 언젠가 하면 되는 하면 거지 되지.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더 빠져나오기엔 더 좋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더 있고 네. 솔직히 뭐 모양새도 안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두 관련 쪽이 오히려 더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샘표식품은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 네.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고요. 뭐 현대 사료도 똑같습니다. 사료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대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고 이제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근데 이거를 뭐 실적 관련 부분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네. 실제로 실적이 좀 잘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실적 관련 부분보다는 네. 단순 테마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혜주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 전략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단기적으로 이 급등락은 이 관련주 히토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두 관련 이제 종목들은 단기의 급등락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음. 지금 이제 중국도 시진핑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제가 이전 지니스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이슈를 이제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에서 어쨌든 이제 이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또 중국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양측 모두 이거는 제가 보기엔 11월 달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 흐름은 계속 제가 보기 11월 달까지는 재선 때까지는 가고 재선 결과를 보고 다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더 완화될 수도 있고 안 될 네.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히토류 관련 종목이라든지 대두 관련 종목들은 단기의 급반등은 그러니까 이 급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쭉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의외로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을 좀 자신 있는 분들은 네. 한 번씩 좀 관심 가져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요 내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아스코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의 시선이 정말 쏠리는 빅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실망하신 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이번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일단은 이 아스코 여기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뭐 아까 지금 방금 보니까 저 밑에 있네요. 제약바이오 올림픽. 네, 네, 맞습니다. 저 말이 딱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연례 행사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다국적 이 제약회사들이 지금까지 본인들이 이제 이 진행해 왔던 임상 관련 부분을 이제 계속 결과를 중간 보고 식으로 계속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본인들의 약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제약바이오들은 이 아스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은 이 아스코 영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아스코를 통해서 사실 이제 다국적 기업의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가면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 디너, 지금 뭐 디너도 파티도 있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막 임상하면 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적인 결과 발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됩니다. 거기서. 인맥 관리도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동시에.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서 이거 들어보고 괜찮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몇 번 사례가 많았죠, 우리나라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 아스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업종에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아스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죠.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예, 직접적으로 만나기는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스코를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위해서 2주 전에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자가격리 다 끝나고 가야 되니까 이게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예, 물리적인 부분도 어렵다 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 많이 시선이 쏠린다 이런 말씀을 앞서 드렸긴 하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아스코 쪽에서 참가를 하고 네. 거기서 지금 임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제일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네. 뭐 큰 종목들로 본다면 이제 셀트론 굵직하네요.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NK맥스, 그다음에 뭐 제넥신, HLB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괜찮다게 꽤 봅니다. 이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항암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그러니까 허주마 관련 임상 발표를 했는데 뭐 종양 크기가 95%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95% 감소했던 게 아니라 네네네. 종양 크기가 감소되는 이제 확률이 95%는 됐다. 이런 거죠. 거의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높은 거예요. 100명을 했으면 네. 95명은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줄어든지는 이제 다 다르지만 뭐 물론 그게 줄긴 줄었다. 95% 준다면 그렇죠. 뭐 그렇죠, 세계 그렇죠. 1등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있는데 어쨌든 네.
그쪽 관련 부분에 어쨌든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원래 원제 약이 있죠. 원래 네. 바이오 약이 있는데 바이오시밀러도 이건 뭐 별 부작용 없이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약에 대해서 큰 효능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뚫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열린 이제 암학회에서 요런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에 이제 움직이기에는 뭐 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뭐 중계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 결과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호주마의 또 미국 내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약간 작은 종목인데 네. NK맥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NK맥스는 이 면역 치료와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쪽이 만들고 있는 신약, 폐암 신약 관련 부분에 임상 1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나쁘지 않게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또 제넥신. 예, 유방암 치료제 관련 부분을 임상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고 HLB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리보세라닙 요거 그렇죠. 관련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유한양행이랑 같이 진행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다 괜찮은데요. 네. 예전만치가 않습니다. 아, 예전만큼의 기대감을 가져보기 쉽진 않다. 그 지금 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막 거의 막 10% 20%막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맞아. 뭐, 그래서 임상, 결과, 그렇죠, 결과. 이 키워드만 딱 뜨면 무조건 수직 상승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하우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임상 결과만 좋았어도 많이 왔었어요. 단순 기대감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게 뭐야 임상 결과가 좋으면 결국은 여기서 혹시라도 라이센스 아웃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이번에는 이게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아, 온라인. 이게 무슨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진행이 되어 와야 되는데 이번에 아스코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제를 발표하고 나서 그냥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 온라인 뭐 유튜브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이걸 뭐 만나서 그 추가적으로 미팅을 하는 거는 또 개별적으로 그쪽 회사에 전화하고 뭐 이렇게 네.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대적으로 이전에 아스코 대비해 가지고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활동이 좀 덜해지겠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뭐 아스코 관련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그나마 잘 가고는 있지만 네. 예전만큼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거에 대한 아무래도 뭐 핸디캡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수업 같은 것만 들어도 인강과 현강의 차이는 그렇죠. 감독이나 뭐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 묶어서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바이오가 요런 뭐 암학회 뭔가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섹터가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그 관련이 없어도. 근데 지금 요즘에는 바이오 쪽으로도 그러니까 전체 바이오 섹터가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아무 바이오 섹터나 하는 거는 저는 종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개별 종목별로 거기에 확실하게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코 미국 임상종약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서 첫 번째는 중국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중국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이 미중 간의 전면적인 충돌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안화 가치가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는 것을 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 중국이 네. 이제 성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 7위안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싫어한다는 걸 잘 네. 압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제 7위안까지 넘겼을 때 네.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결국 압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1차 무역 협상 또 결국은 합의하고 그리고 다시 위안화는 좀 약간 강세 안정을 찾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올렸어요. 그냥. 맞아요. 그냥 대놓고 그냥 연속으로 진짜- 계속 뭐 네, 하는데요. 위안화를 그냥 계속 그냥 약세를 의도적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도 위안화가 지금은 강세가 될 상황은 아니죠.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과의 이 대립감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센티멘탈 상으로도 네. 뭐 지금은 이제 위안화 약세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속도를 더 붙이는 거죠. 억지로 붙여서. 네, 속도를 이제 붙여버린 겁니다. 항상 네. 이제 환율은 그러니까 방향성 또 방향성이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세 추세로 나오는 걸 사람들이 알면 그냥 방향은 약세다. 근데 약세가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네. 약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강세도 천천히 방향성이 강세가 진행되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급격하게 강세가 나오면 항상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부가 억지로 끼어들어서 뭐 중국 제품의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위안화 약세 속도 자체가 완벽하게 드라이브가 걸렸다라는 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게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말한 것처럼 중국 너희 마음에 안 들어. 딱 이게 말할 말이니까 맞죠. 네, 왜냐하면 홍콩 문제도 어쨌든 좀 끌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위안화까지 너희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내환들, 여기환들 모두 지금 현재 약세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흐름이 어쨌든 약간 뭐 고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좀 길어질 조금 것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서 미중 간의 이 마찰이 최소한 11월까지는 갈 거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위안화 약세 기조는 속도는 조금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늦춰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계속 윗방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건데요. 그렇죠. 사실상 뭐 이건 이제 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이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서로 정말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내가 죽이겠다, 네. 죽이겠다라고 해서 정말 서로를 죽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장난감 칼로 찌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일 것 같이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주 이제 급소를 알고는 있죠. 저기 치면 죽을 수 있어. 여기 치면 죽을 수 있어. 한 압니다. 방인데. 네, 그래서 근데 일부러 그거는 안 칠 거예요. 그 주변을 칠긴 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나온 것도 맞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지금 중국이 뭔가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중국을 계속 이제 압박하고 있다라는 액션을 좀 취해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미국에 계속 지금 당하고 있잖아. 인민들이요, 우리 지금 정부에 공산당에 힘을 모아줘. 이런 것도 지금 되거든요. 서로 잘 압니다. 이해관계가 지금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시장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액션이라는 걸 요즘에 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생각보다 안 빠지잖아요. 다 눈치가 좀 네, 빨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는 거는 뭐 어쨌든 위안화와 관련된 부분은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고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시장이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자체가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네.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연결이 되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가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머징 통화의 또 대표격도 되고 그렇죠. 아시아 통화 약간 대표격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중국향 익스포저도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위안화의 흐름을 좀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가 약세가 나온다라는 건 원화 약세가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방금 전에도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연결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간의 관계가 워낙에 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위안화 약세와 관련된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피해주 위안화 약세 수혜주는 네.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해주가 좀 더 많은데. 조심해야 될 종목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 신라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같은 중국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네. 아무래도 위안화가 약세된다라는 건 중국의 소비력이 줄어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요런 중국 쪽이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런 종목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해를 보죠. 상대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관광을 하더라도 환율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낮아지니까 우리 원화를 더 비싸게 또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구매력도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이쪽은 이 중국 관련 소비재는 이 위안화 관련 흐름보다는 시진핑 방한 여부가 오히려 더 결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뭐 위안화 약세와 상관없이 그냥 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론상 그리고 이론상도 아니고요. 실제로 실적도 아무래도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보시는 윌베스는 의외로 이제 위안화 약세 수혜주긴 합니다. 이쪽은 수혜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수출은 괜찮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위안화 약세를 하는 건 이유도 수출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인해 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자기들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수혜가 되겠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도 맞는데 네. 사실상 요즘에 우리나라 자동차 중국 공장에 있는 중국 쪽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많이 안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의류 업체들, 그러니까 의류 업체들 중에 ODM 업체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의류 업체들이 중국이 아니라 그 저쪽에 뭐 방글라데시나 네. 더 싼 인력이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찾아가요, 지금.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은 이 중국 관련 수혜를 보기는 어려운데 이 윌비스는 아직까지 네. 중국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윌비스 같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위안화 약세의 수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은 다 제가 매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네. 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윌비스가 어쨌든 제가 수혜주를 억지로 찾다 보니까 찾은 네. 거지 실제로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은 차라리 내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의해서 뭐 이 문제를 찾는다면 차라리 히토류나 대두라는 게 더 낫고요. 네. 위안화 약세 쪽으로 뭐 수혜주를 찾는 거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안화 약세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피해주도 있고요. 수혜주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일단 체크를 해두는 정도로 해서 너무 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한번 흐름을 보면서 체크만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키워드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최근 들어서 수주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조선업 지원금도 뭐 대폭 늘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조선주 현재 이 흐름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실까요? 이 조선주 이야기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유창훈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원래는 한 3조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 더 추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5조를 넘는 5조 2천억이죠. 5조 2천억을 이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을 좀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에 지원하는 게 꽤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또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창출을 또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또 가지고 있는 게 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그게 굉장한 그렇죠, 부담으로 부담이죠. 작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을 어쨌든 좀 유지를 시키려고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카타르 대규모 수주, 그 LNG 관련 이제 발주가 기대가 되죠. 네. 그럼 카타르에서 이제 100대 정도가 LNG선 발주가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한 대만 해도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비쌉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지금 LNG 한 대 가격의 수주 자체가 5천억이 넘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5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 작은 평균적인 네. 에버리지가 5천억이 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큰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톤수가 더 높아지면 훨씬 더 큰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아주 대형 쪽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선 하나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거의 뭐 조단위까지 가는 거예요, 한 대? 그까지는 드리시까지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꽤 큰 이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이고요. 중요한 건 이 기술력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는 이쪽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지금 이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상선 쪽에서는 많이 좀 약간 쇠퇴를 했어요. 네. 일본은 오히려 이제 민간 쪽 크루즈선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쪽으로 좀 집중하게 되면서 이런 상선 쪽에서는 조금 이제 도크도 많이 작아졌어요. 도크도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서 아주 큰 거는 못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거를 소위 말하면 만들 수 있는 쪽이 우리나라랑 중국인데 네. 중국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싼 맛에 많이 했는데
배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중간에 문제가 가다가 생겼죠. 배에서 이제 반파되고 바다에서 그냥 쪼개지고 용접된 게 이렇게 분리돼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작은 실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너무 큰 건이잖아. 반파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술력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1NG 수준은 거의 우리나라가 독점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큰 선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이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는 잘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 LNG 선을 네.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LNG 선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LNG 선만 만들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만들겠죠. 해양 플랜트도 있고 드릴십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탱커,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나머지 선종은 네. 다 안 좋아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다음에 드릴십 같은 경우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미 발주된 것도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네. 발주된 것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들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던 것도 해양 플랜트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매출을 차지했던 게 지금 일단 막혀 있어요. 음. 예, 그나마 지금 관련 부분에 이제 흐름이 좀 좋은 거죠. 예, 그나마 이제 LNG선 관련 부분만 그나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선종은 좀 별로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의 반등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원금도 더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여기에 카타르 쪽 이제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LNG선 쪽으로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기 마련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조선주들 이 조선주들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이제 한국조선해양 네. 부터 해서 그다음 동성화인텍, 그다음에 HSD 엔진 요렇게 제가 이제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차트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드리고 싶은 게 네. 분명히 LNG선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의 어쨌든 가장 큰 매출처가 해양 플랜트. 플랜트.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게 기존에 발주된 것도 인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발주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네. 지금 살짝은 망설여요. 왜냐하면 유가가 다시 흔들렸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LNG 카타르만 보고 가기에는 다른 것들이 너무 별로예요. LNG 하나가 다른 아쉬운 점들을 다 채우기에 조금 부족한 감이 예, 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 뭐 대우조선해양 네. 정도가 LNG선 어쨌든 매출이 조금 더 큰 차지를 하니까 기대를 할 만하지만 또 대우조선해양 또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드릴십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좀 취소도 될 수 있고 이게 이랬을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완성 업체들 이 조선주는 저는 LNG 발주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LNG선만 보고 갈 거면 이게 명확합니다. 동성화인텍, 그다음 한국카본처럼 그러니까 LNG 이제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든 수혜가 맞죠. 왜냐하면 이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LNG선이 잘 가면 본행제가 잘 갑니다. 어차피 본행제 매출이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차트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이게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차트고 네. 그다음에 이게 동성화인텍의 차트거든요. 동성화인텍. 예,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한국조선해양. 네. 이게 지금 동성화인텍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예, 더 급등세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다른 이제 우리 조선사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LNG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나머지 다른 쪽의 익스포저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지만 사실 동성화인텍은 그쪽이 없거든요. 좀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HSD 엔진도 좀 흐름이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IMO 2020 좀 더 나가서는 IMO 2050까지로 감안하면 계속 선박 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을 계속 제한하고 있는데 이 IMO 2020에서도 이미 이것 때문에 뭐 저유황유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스크러버를 단다든지 이래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선사들은 아예 그런 걸 안 달아요. 그 새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LNG 추진선으로 아예 바꿉니다. 네. 연료 자체를 LNG로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조선주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 LNG만 볼 거면 네. 동성화인텍과 이 HSD 엔진, 네. 여기 LNG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만 보시고요.
우리나라 일반 조선사들은 저는 네.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선주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자면 LNG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함축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할까요? 예.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LNG 쪽에 대한 카타르 수주와 관련된 기대가 그러면 조선주를 사는 것보다 조선 기자재 중에서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카본같이 오히려 이제 LNG에 좀 특화돼 있는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 현재 시장의 중심인 아주 핫한 키워드들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문서진 전문가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자, 약간은 아쉬움을 남기고서 진행됐던 오늘장이 아닌가 싶은데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주말 동안 편히 쉴 수 있으려면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꼭 한번 명심해 주시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